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세율까지 살펴봤죠? 자, 한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표준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보다 무겁게 과세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별장이라든지요, 또는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건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혹시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연락해 주세요.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고급월악장. 고급월악장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급주택이죠.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취득할 때 대표적인 중과세 대상이 해당하는 것이 바로 별장과 고급주택이 됩니다. 이러한 고급주택을 취득할 때는 여러분 표준세율에다가 무려 8%를 더한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1교시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돈을 벌으면 별장 하나 사고 싶어요 그랬죠. 그럼 그 별장은 대표적인 여러분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8% 중과세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재산이냐? 사치성 재산입니다. 일반 서민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뭐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치성 재산을 볼 수가 없죠.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죠. 자, 이런 거 말고도 뭐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수도권 정비 개입법에서 규정하기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성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또는 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설 증설함에 따라서 취득하는 경우, 이때는 표준세율에다가 4%를 더한 중과세를 합니다. 이때 이것은 뭐 개인일 때는 크게 적용될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일단 우리 한번 별장부터 보죠. 별장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나요? 다 아시죠? 별장이 뭔지는. 남자의 로망이라고 할까? 별장. 저는 별장 하나 사면요, 홈시어터 좀 이쁘게 꾸며놓고요. 그래서 지하실에다가 홈시어터 꾸며놓고 있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제 사무실 좀 모니터 여러 대 깔아놓고 좀 밤늦은 시간에도 내 마음대로 영화도 볼 수 있고, 집에 늦게 들어가서 뉴스 보려면 시끄럽 그래갖고 뉴스도 잘 못 보는데 별장. 자, 여러분 별장이라는 것은 주거용은 주거용인데요. 주거용인데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이나 피서 또는 놀이, 휴양, 피서 또는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별장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별장이라는 하면 주거용은 주거용인데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을 우리 뭐라 한다? 별장이라 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자, 여러분 오피스텔은 뭐 건축법에 따르면요 업무시설로 구분합니다. 업무시설로 구분한다. 즉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건축법에서 해당하는 내용이고, 우리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오피스텔을 상시 어떤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요거를 뭘로 사용하면 휴양이나 피서 또는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우리 세법은 뭐로 보아서 별장으로 보아서 중과세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또한 주의할 것은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해서 건물을 임차하여 들어왔는데 그 임차인이 이거를 뭘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사용하면 이때도 역시 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인중개사들은 오피스텔을 임대차를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등에 그 오피스텔의 용도를 좀 명시해 놓고 그 명시된 용도 외로 사용함에 따라서 어떤 임대인한테 세법상 또는 뭐 세제상 불이익이 부과될 때는 이때는 어떤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는 특약 정도를 걸어놓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급주택 갑시다. 고급주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크게 역시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서 고급주택을 보는 요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째는 건물의 연면적을 따져서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그러니까 규모가 커야 되니까 초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31제곱미터는 종전에 예전에 100평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는 건물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그래서 요거는 면적 조건이죠. 면적 조건.
요거 외에도 어떤 건물, 그러니까 주택 건물만 가지고 따져서 이때 이 건물 가격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가져서 9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가 표준액, 이때 여러분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뭐라고 했습니까?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이라는데 단독주택이니까 개별 주택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은 이 세 가지 조건, 면적 조건, 건축물 시가 표준액 조건, 그 다음에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 표준액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으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면적과는 관계없이 어떤 단독주택의 특수부대 설비가 설치가 돼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다.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다. 이럴 때는 이때는 그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 역시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그 주택은 고급주택입니다. 이때는 면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엘리베이터. 다만 적재하중 200km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하지만 이러한 소형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단독주택에 설치했다. 그러면 그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얼마 초과하면 6억 원을 초과하면 그때는 고급주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용장이 설치된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주의할 건 이때는 시가 표준액을 묻지 않고 무조건 뭐로 본다? 고급주택으로 본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된 거 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은행 다닐 때 담보물 평가로 건설 회사 회장님의 담보주택 평가로 갔을 때에 그 주택에 3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는 걸 처음 봤어요. 백화점에서나 보던 에스컬레이터가 글쎄 단독주택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자, 그러면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뭐로 보는 거예요? 고급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이나 또는 연립주택 등 이러한 공동주택일 때는 전용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됩니다. 또는 이게 단층형이 아니라 복층형이죠. 요즘은 복층형 아파트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복층형일 때는 274제곱미터 초과해야 되는 겁니다. 274. 왜냐면 1층과 2층이 있고 1층과 2층에 계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로프 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계단이 있으니까 계단은 일반적으로 공용 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층일 때보다 면적 조건이 조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274를 초과해야 되지만 단 주의사항 1계층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기만 하면은 이때는 복층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층형으로 본다. 단층형. 그래서 이때에 이러한 면적 조건을 초과하면서 역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시가 표준액이 얼마 초과하면 6억 원을 초과하면 이때 시가 표준액은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공동주택 가격을 말합니다. 그렇죠? 공동주택 가격. 그래서 취득할 당시 이 공동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고급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얼마 초과된다? 6억을 초과된다는 거죠. 다만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20평을 말하는 거죠. 20평 이상이 되는 수용장이 설치된 단독주택은 무조건 시가 표준액 묻지 않고 고급주택을 본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주택을 취득하시거나 또는 공인중개사가 되신 분들은 이러한 고급주택 요건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과 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중과세 한다고 그랬죠. 자,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만약에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취득했다 보겠습니다. 별장 또는 고급주택. 근데 저는요, 여러분, 취득세 조금 더 내더라도 돈이 있다면 사고 싶어요. 별장이나 고급주택. 취득세가 무서워서 별장 고급주택을 안 살 수는 없죠, 여러분. 그 내더라도 사야 되는 거죠. 돈 많이 벌면은. 그런데 만약에 별장을 신축했다 또는 고급주택을 신축했다 봅시다. 신축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신축일 때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몇 프로였죠, 여러분? 2.8%입니다. 그랬죠. 취득가액의 2.8%란 얘기야. 그런데 그 신축한 부동산이 별장이나 고급주택이나 사치성 재산이다. 그럼 여기다가 8%를 더한 세율로 과세하겠다. 그래서 몇 프로 과세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10.8%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 봅시다. 매매로. 돈 주고 산 거죠. 돈 주고 샀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서 제일 높은 세율 4% 때립니다. 그래서 일반적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4%인데 그것이 고급주택이거나 별장일 때는 별장일 때는 이때는 요 4%에다가 몇 프로? 8%를 더한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프로 내라는 얘기 여러분? 12% 내라 그 얘기죠. 12%. 그 다음에 이거를 상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상속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상속을 받았을 때의 표준세율은 2.8%인데 그 상속받은 부동산이 별장이거나 고급주택일 때는 여기다 몇 프로? 8% 더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몇 프로 내는 거예요? 10.8% 내라 그 얘기입니다. 증여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이 일반적인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몇 프로인데? 3.5%인데 그게 뭐라면? 별장이나 고급주택이라면 여기다 몇 프로 더하라? 8% 더하라. 그래서 몇 프로 과세하겠다? 11.5%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준세율에다가 취득하는 물건의 가액이 뭐면 사치성이면 여기다 몇 프로 더하라? 8%를 더한 세율로 과세하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바로 중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일 때는 이러한 별장인지 고급주택인지를 여러분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 특히 공인중개사라면 그 중개하는 주택물이 고급주택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중과세율 위에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네, 특례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특례세율. 자,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되는 건데, 자, 여러분, 특례세율은 여러분, 표준세율보다는 얘들은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중과세는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때린 데 반해서 특례세율은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 기초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틈나는 대로 절세 기법을 말씀드리는데, 자, 이때 이 절세 기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크게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비과세.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어떤 조세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는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잘 확인하셔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세액 부담을 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감면이나 면제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감면이나 면제라는 규정.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의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걸 바로 감면. 이때 100% 감면 받는 걸 면제. 이런 것이 있고요. 자, 이런 것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절세 기법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기초 과정을 끝나서 전문가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전문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문 과정으로 넘어오셔서 특히 부동산 투자자나 공인중개사가 되신 분들은 이러한 비과세나 감면 면제 규정을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또 조례에서도 비과세나 또는 감면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규정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또는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해서 정한 법률을 조례라고 그러는데 이 조례에서 각종 감면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잘 알아두면 어떤 전문가로서의 활동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내용이 있고 특례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고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2%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개인일 때는 상속을 받았다. 근데 상속받은 것이 1가구 1주택이었다. 1가구 1주택이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에 표준세율은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2.8%입니다. 그랬죠? 2.8%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받은 상속인이 무주택자였다가 주택을 상속받음으로 인해서 1가구 1주택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무주택자로 있다가 주택을 자기 경제적 능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으면서 취득했기 때문에 이때는 에이 불쌍한 놈. 그래서 너는 여기서 2%를 빼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상속을 받았을 때 그게 1가구 1주택일 때는 몇 프로로 과세하겠다? 0.8%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표준세율 2% 과세하는 거죠. 또 개인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예. 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이때는 여러분, 이러한 이혼으로 인한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일 때에는 이때는 공유물의 분할로 봤을 때는 2.3%로 보고 그 다음에 상속의 무상으로 봤을 때는 3.5 그래서 이때는 둘 중에 높은 세율 3.5%를 표준세율로 하되 그것이 이혼으로 인해서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일 때는 이때는 여기서 2%를 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프로 가세하라? 1.5%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팁! 자,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혼으로 인할 때는 여러분 과세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대가를 이 재산을 이전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부부 공유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 지급하는 거냐? 혼인 생활을 파경으로 몰고 간 원인 제공자가 지급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과 전쟁의 주인공이 지급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강의를 끝나고 집에 가다가 집에 가지 않고 살짝 바깥에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끝내고 집에 가다가 외도를 하다가 어떻게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바깥길을 걷다. 근데 원래 프로는 걸리지 않는 게 원칙인데 아마추어는 걸리죠. 그래서 외도를 하다가 걸려서 이혼을 당하는 거죠. 이혼을 당한다. 그러면 이혼할 때 그냥 가면 되는데 이혼을 청구하는 자가 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잖아! 그래갖고 뭘 청구합니까?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자료는 이 이혼으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경으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 대가를 지급하는 게 위자료입니다. 이때 위자료를 여러분 금전으로 지급하면은요, 금전으로 지급하면 이때는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과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하지 않고 대신 가지고 있던 부동산으로 넘겨줬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이때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취득세도 과세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취득세가 과세가 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혼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넘겨주는 자한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걸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외도를 할 때는 걸려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진정한 프로의 길이인 거죠. 자, 그래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 문제. 그리고 여러분 부부 공유 재산이라는 것은 요거는 부부가 혼인하는 과정에서 혼인 생활 동안에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축적된 재산을 바로 부부 공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부부가 공동의 노력에서 축적된 재산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부부 공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소득이 발생해서 제 통장에 강의료라는 소득이 들어오면은 저희 집사람이 이걸 싹 자기 계좌로 빼갑니다. 그래서 자기 명의의 계좌로 넘어간 다음에 이걸 부동산 취득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처의 명의로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외도하다 걸렸죠? 걸려갖고 이혼을 당하는데 이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부동산은 저의 노력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을 바로 뭐라냐? 부부 공유 재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내가 뭐 할 때는 이혼할 때는 여기 내 몫도 있는 거 아니냐? 내 몫을 달라라고 하는 게 바로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인데 이때 취득세는 1.5%가 세입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부부간의 재산을 이전할 때에 세 부담을 가장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적지 않은 사업하신 분들이 어떤 사업상의 불확실성 또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뉴스에도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례세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다 여러분? 비과세 또는 감면 면제. 그래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고 좀 어떤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초 과정에서 조금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문가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초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좀 전문가 과정으로 오셔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에서 중과세와 표준세율 그리고 특례세를 마무리 짓고요. 이번에는 이제 부가세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과세 표준에다가 취득하는 물건의 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취득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걸 취득세를 언제까지 내라고 했죠, 여러분? 취득일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내야 됩니다. 그랬죠? 다만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에 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에 내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다만 주의하라. 그 전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또는 상속 등기를 하고자 하면 그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러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같이 취득세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부가세라는 건데 다만 서민주택에 해당하거나 또는 농가주택에 해당할 때는 이때는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여기서 서민주택이 뭐냐면요, 여러분.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기본적으로 서민주택이라 합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주택의 소재에 따라서 달라는데 기본적으로 전용면적을 기준했을 때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거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적일 때는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반적인 특별시나 광역시나 시, 군 일대의 서민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요. 다만 그때 그 주택이 다가구 주택일 때는 이때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해서 85제곱미터 이하면 서민주택을 봅니다. 그 다음에 농가주택도 있죠. 농가주택은 글자 그대로 여러분 영농에 종사하는 자, 또 농업에 종사하는 자, 즉 영농을 위해서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바로 농가주택이라 합니다. 농가주택. 그래서 그 농가주택은 반드시 농지 소재지에 소재하거나 또는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구, 여기서 구는 자치, 즉 자치인 구는 여러분 서울특별시나 또는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등이나 광주 이러한 광역시
광역시의 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시나 광역시 구는 지방자치단체법상 지방자치단체법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는 특별시나 광역시구를 말하고 거기에 소재하거나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에 소재해야 된다. 다만 그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 즉 양도하는 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 그럴 때는 농가주택을 보지 않습니다. 결론. 자, 기본적으로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외에도 뭐를 내야 된다고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취득하는 것이 서민주택이거나 농가주택일 때는 농어촌 특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제외한 서민주택과 농가주택을 제외할 때는 이때는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하는 가액에다가 무조건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 세율을 곱할 거에 대해서 10%를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됩니다. 이때 취득하는 관에서 감면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때는 당해 취득세 감면세의 20% 역시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 취득하는 물건의 가액, 취득 가액에 대해서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곱한 거에 대해서 20%를 한 번 더 뭐로 내야 된다? 지방교육세를 내야 됩니다.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좀 많이 내는 거죠. 다만 그것이 주택의 매매 등 유상취득이다. 자, 우리 아까 표준세율에서 봤었죠, 여러분. 주택을 매매 등 유상으로 취득할 때는 이때는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취득세를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하는 가액에 따라서 1%, 2%, 3%라고 했죠. 그래서 그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에다가 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일 때는 1%, 6억을 초과해서 9억 이하일 때는 2%,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할 때는 3%의 세율을 곱한 거에 대해서 이게 바로 당해 취득세액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50% 곱한 거에 20%를 바로 지방교육세로 한 번 더 내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니까 이거는 해당 주택 취득세액이 나오면 이게 바로 주택 취득가에다 표준세를 정한 것이 곱한 것이 바로 주택 취득세가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주택 취득세액이 되는 거고 그 금액에 대해서 50% 곱한 거 20% 곱하니까 10%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걸 우리 한번 좀 구체적인 사례로 좀 따져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일반적인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다. 주택을 매매 등 유사한 취득한다. 그러면 이때는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취득세를 적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취득하는 가액이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 가액이 6억 원 이하이다. 6억 원 이하이다. 그러면 이때는 취득세를 무조건 몇 프로 때리는 거죠? 1%죠. 6억을 초과해서 9억 원 이하이다. 그러면 취득세는 무조건 몇 프로죠? 2%인 거죠. 그 다음에 9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주택 취득세는 무조건 몇 프로가 되는 거죠? 3%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일 때는 농어촌 특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과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지방교육세 0.1%가 추가돼서 1.1%가 취득가액의 1.1%가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러면 이때는 농어촌 특별세 0.2%에 대해서 우리 지방교육세 0.1%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총 취득가액의 1.3%를 취득세와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로 내셔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다. 그래서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 이하라더라도 85제곱미터 이할 때는 무조건 농특세는 비과세, 85제곱미터 이하는 무조건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8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에 부과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 0.2%가 되는 거죠. 취득가액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한 거에 따라서 85제곱미터는 2.2%가 내야 되는 거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2.4%를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사례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사례로.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이때 취득하는 가액이 6억 원이다 가정해보죠. 6억 원이다. 근데 이때에 이 취득한 6억 원에 취득한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바로 서민주택이고 서민주택일 때 농어촌 특별세 가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억 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취득세를 몇 프로 때리는 거죠? 여러분 1%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취득하는 가액이 6억 원이니까 6억 원의 1%가 바로 취득세 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주택이니까. 그래서 비과세는 거죠. 그러나 뭐는 내야 된다? 지방교육세는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가액 6억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몇 프로 때렸으니까 1%죠. 요거죠. 그러면 6억 원에 1% 곱한 게 바로 600만 원이 되는 거죠. 600만 원. 그래서 취득세 나왔죠. 요 금액에 대해서 50%를 곱한 거 여기까지를 종전 취득세를 보고 요 금액에 대해서 세액에 대해서 20%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50% 곱하기 20%니까 0.5 곱하기 0.2니까 0.1이 되는 거죠. 20. 그래서 바로 1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600만 원에 취득세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을 바로 뭐로 내라? 지방교육세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는 취득세 600만 원과 지방교육세 60만 원 더해서 660만 원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실제 낼 때는 그냥 6억 원에 대해서 1.1%로 곱한 것이 바로 66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로 총 얼마 내는다? 660만 원 내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짜리 취득했을 때? 6억 원일 때. 자, 근데 이번에는 85제곱미터 초과한다 합시다. 여기서 85제곱미터 무슨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거니까 서민주택이다 아니다. 서민주택이 아니다는 얘기죠. 서민주택이 아니니까 모두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 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취득세는 그냥 취득하는 가액에 대해서 6억 원이니까 해당 주택 취득세를 1% 적용해서 600만 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낼 때에는 농특세는 취득가액 6억 원에다가 무조건 중과세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상수 2%를 곱한 거에 대해서 10%를 바로 뭐로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만 원이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똑같죠, 여러분. 6억 원에다 1% 곱한 거 요거죠, 여러분. 요거.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고? 6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50%와 20% 곱하니까 10%가 돼서 얼마 되는 거죠? 60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할 때는 취득세 600만 원, 농어촌 특별세 120만 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얼마? 60만 원에 대해서 총 취득가액의 1.3%인 780만 원을 바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로 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되십니까? 네. 좀 어렵죠? 그런데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이거 계산하는 방법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도 또 이번엔 뭐 8억짜리 인경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10억짜리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요 자료를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을 매매 등으로 인한 취득일 때에는 이때는 취득세 계산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취득세를 적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요 자료 8억 원짜리와 10억짜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공인중개사라서 중개 목적물이 이 주택일 때는 해당 요 세율을 가지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서비스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직접 계산하려면 불편하시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취득세를 내가 내기 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 위택스를 해갖고요. 위택스라고 해서 여러분 www.위택스로 들어가시면은요 요 취득세 조회라는 화면이 납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 위택스라는 위택스 여기 나와 있죠. 위택스라는 홈피로 들어가시면요 제일 먼저 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위택스 그래서 여러분 한글 도메인으로 위택스 해도 되고요. 위택스 해도 되고요. 요거 위택스 나와있죠 여러분 위택스. 자 일로 한글 도메인으로 들어가시거나 직접 요 도메인 주소를 친해서 들어가시면 제일 1화면으로서 바로 요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러면 제일 화면을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이용 안내, 지방세 정보, 자료실, 열린마당, 인터넷 신고납부, 마이텍스, 자 이런 것이 있죠. 이 중에서 일단 여러분이 먼저 취득세를 실제 정시로 신고 납부하기 전에 얼마 정도 되나, 또는 공인중개사가 상담을 할 때에 요 화면으로 들어가셔갖고 지방세 정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방세, 취득세를 미리 한번 계산해 보고자 할 때에 들어갈 때에 지방세 정보로 엔터 때리면 되는 거고요. 실제 내가 요 인터넷으로 실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 특징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접속해갖고 지방세 자주 찾는 서비스 여기로 들어가시면요. 여기 취득세 부동산 신고라는 요 아이콘이 뜨죠. 요거를 엔터 때리면은 실제 취득세 계산한 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이거나 또는 이 주택 등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 얼마 내야 되는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요 지방세 정보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방세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 다시 지방세 안내, 지방세 사례 검색,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뭐 이런 것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바로 요 지방세 정보 중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요거를 여러분 클릭하시면 돼요. 엔터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예. 이제 제3화면에서 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해서 여기 나왔죠. 지방세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자동 계산 서비스입니다. 이런 건 알아둘 필요가 있죠 여러분. 위텍스 아주 좋은 화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 화면이 바뀌면서 여기다가 등록 원인, 취득하는 원인을 좀 클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 외냐 이렇게 좀 구분돼서 매매 등으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 부동산이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또 요게 농지일 때는 농지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6억 원이다. 그럼 여기다 6억 원을 키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득일자 놓으면요. 여기서 이제 신고 기한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게 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냐 아니냐를 클릭하게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죠? 서민주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 놓고 요거를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딱 엔터 때리는 거죠. 그러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취득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취득하는 6억 원에 대한 주택일 때에 6억 원일 때 주택일 때에 취득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취득가 6억 원일 때에 자 우리 6억 원이라고 그랬죠? 취득한 6억 원. 그러면 이게 뭐니까 주택이다 그랬고 주택일 때는 몇 프로? 1%. 그러니까 얼마 나오는 거죠? 60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600만 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85제곱미터 이하를 클릭했으니까 농어촌 특별세 없죠. 비과세죠. 그 다음에 감면받는 농특세 별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60만 원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취득가의 6억 원에 대해서 우리 몇 프로 때렸죠? 1% 때렸죠. 취득세에. 요거에 대해서 50%죠.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 곱하라고요? 20% 곱한 거죠. 그럼 이때 6억 원에 1% 때린 게 바로 요 600만 원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50%와 20% 연속해서 곱하니까 몇 프로가 되는 거죠? 10%죠. 그러면 600만 원에서 10%가 되니까 얼마 나오죠? 6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지방교육세 6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은 제가 아까 보았던 사례 문제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요 사이트로 들어오셔갖고 요 취득세 요대로 요 앞에 화면대로 여기다가 엔터 키인을 하시면은 때리면은 그 다음에 그대로 취득세가 나오죠. 너무 좋죠 여러분. 제가 좋은 정보 드린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취득세든 지방세를 알고 싶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라? 위텍스로 들어가라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다는 거죠. 아주 훌륭한 사이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직접 계산하기 힘들 때 위텍스로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되는 이런 내용을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투자자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면 여기 화면에 이제 우리 도움말이 이렇게 쭉 나와요. 화면에 들어가면. 그래서 단, 요거는 미리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된 납부세액이 꼭 반드시 지방세법에 따라서 일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물건의 종류라든지 또는 감면 대상이냐 또 납부기한 경과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 문구로 제시했네요. 특히 요거는 개인 간의 매매일 때 어떤 자동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입력 방법 나와 있는데 한번 좀 봐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그 자동 계산 대상이 농지냐, 농지 이외의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클릭하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과표는 실제 매매 등으로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때 그 주택인데 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서민주택이나 농가주택이면 이걸 클릭하면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 특히 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여러분 자, 매매 계약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이다 봅시다. 자, 그래서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매매. 그럼 당연히 매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켜서 매매 계약서를 바로 계약서가 작성되겠죠. 그럼 이때 여러분 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작성된 이 매도자 갑과 을은 뭐를 내야 된다?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특징, 아파트 당첨권 등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등의 분양권 매매 계약서도 우리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되고 그러한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되면 그 작성하는 매매 계약서의 금액에 따라서 인지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수입인지를 뭐해서 구입해서 그 매매 계약서에 어떻게 하고 붙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장 또는 서명으로 이렇게 소위 날인하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 인지세는 반드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다. 그러면 이때는 인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계약서일 때만 인지세가 부과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우리 아까 보았던 취득세는 별개로 따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취득하는 가격이 얼마짜리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는 뭐 1억 이하의 부동산은 상당히 저가의 부동산 거의 힘들죠. 이쪽으로 오는 게 대부분 일반적이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 매매 대상인 부동산의 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해서 10억 원 이하일 때는 이때는 15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면 35만 원의 인지가 첨부돼야 됩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매매 계약서의 대상이 주택이고 그 매매 계약서상의 기재 금액이 얼마? 1억 원 이하일 때는 이때는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요거는 좀 너무 비과세 금액이 낮죠. 실제 주택이 1억 이하짜리 주택은 거의 없죠. 그래서 뭐 인지세 과세하겠다,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인해서 취득할 때는 취득하는 자한테 물론 취득세 외에도 이러한 인지세, 물론 인지세는 양도자도 부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지세가 부담돼요. 이때 인지세는 실제 수입 인지를 구입해갖고 매매계에서 첨부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번 2014년 1월 달에 1월 1일 날 12월 31일자로 2013년 1월 1일자로 죄송합니다. 2014년 1월 1일자로 요 인지세가 개정됐습니다. 인지세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인지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종이에 수입인지를 붙이던 거를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첨부 소인하던 방식에서 2014년부터는 여러분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서 소인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다만 이 2014년 1월 1일자로 바뀌다 보니까 아직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1년의 경과 규정을 둬서 2014년 말까지는 종이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전자 수입인지 중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하지만 2015년부터는 2015년 내년부터 2015년부터는 종이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전자 수입 인지로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자 수입 인지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한글 도면에서 전자 수입 인지 이렇게 검색에다 치거나 또는 직접 도면에서 www.리메뉴 스탬프 or.kr 일로 들어가시면요. 바로 요 전자 수입 인지라는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기서 클릭을 하셔갖고 여기다 이제 돈을 납부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 바로 소인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이제 종이로 수입인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전자수입인지로 합니다. 제가 은행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예전에는 통장, 예금 통장도 여러분 재산권을 표창하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항상 통장에 인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서 통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인지가 붙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인지 계속 그거 붙었어요. 요걸 조금 더 실무 편리하게 해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그냥 통장을 작성하면 통장 몇 건에 대해서 인지를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별도로 인지 첨부를 하지 않고 통장에다가 관할 세무서장과 협의해 인지 첨부를 생략한다는 문구가 써 있으면 인지가 붙어 있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한 생략 문구가 없으면서 인지가 없으면 그건 인지세를 누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죠. 인지 사다가 붙이고 침도 이렇게 발라서 붙여야 되잖아. 또 떨어질 수도 있죠. 인지가. 그래서 2015년부터 어디로 간다? 전자수입인지로 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때 전자수입인지는 직접 한글 도메인 전자수입인지로 하거나 또는 www.이리메뉴 스탬프 or.kr로 들어가셔서 요 전자수입인지에 대한 구매와 소인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단 역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이트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안내 방법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자, 제가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취득했는데 그 취득한 자가 나이가 어린 연소자이거나 또는 부녀자 등으로 인해서 어떤 직업이나 연령, 소득이나 기타 재산 상태를 보아서 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이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여러분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의 명의로 부동산 취득했다. 또는 전혀 어떤 생계 유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부로서만 있던 전업주부님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근데 그 취득하는 가액이 그자의 어떤 직업이나 연령이나 소득 등으로 보아서 기타 재산 상태를 보아서 이건 네가 취득할 능력이 없는데 네가 취득했네. 그러면 이때는 이 관할 세무서에서 너 이번에 취득한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밝히지 못하면 그때 그 밝히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뭘 때리겠다? 증여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이번에 부동산 취득한 사람이 이번 취득한 당해년도와 그다음에 직전 5년간의 어떤 소득 상황이라든지 또는 직전 5년간의 소득 상황이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이러한 것을 국세청에서 전산 분석을 합니다. 그 전산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이러한 자금 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 출력하게 돼서 그 취득 능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해서 얘는 과세관청에 의해서 얘는 전혀 그동안 어떤 수입이라든지 소득이 발생한 게 없는데 이번에 부동산을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전에 아무런 소득 또는 수입이 없었는데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증여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국세청 등에서 조상대자로 선정해서 실제 이 자한테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조사 대상이 된선 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10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10년 이내에 어떤 취득자금 합격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이 취득한 부동산으로부터 소급해서 몇 년 이내를 뒤져서 10년 이내를 뒤져서 이때 취득한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면서 3천만 원 이상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이 되면서 연령이라든지 세대주 여부, 직업이나 재산 상태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의 금액 이하, 요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다음 금액 이하일 때에는 이때 또는 당해 취득자금 출처를 이미 소명했다. 이럴 때는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자금 출처 조사 기준 금액을 살짝 보면은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산 취득했다고 해서 취득한 금에 대해서 출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자금 출처를 하지 않는 기준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 이하 소액일 때는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제되는 기준인데 요거는 재산세제의 사무처리 규정에 나와 있는 건데요. 한번 잠깐 보죠. 이 금액에 해당하는 이하일 때는 이때는 소액 재산을 보기 때문에 이때는 자금 출처 조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일단 제일 먼저 세대주냐 비세대주냐를 묻고요. 그 다음에 30세 미만일 때는 세대주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30세 미만 예를 들어서 28세에 주택을 취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취득한 주택의 가액이 얼마 이하면 5천만 원 이하면 그때는 이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자 30세 이상이다 그러면 이때는 그 자가 세대주냐 세대주가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30세 이상이면서 세대주다 35살에 결혼하면서 처자식을 꾸리고 있는 세대주다 그러면 이때 취득하는 가액이 얼마? 2억 원 이하이면 자금 출처 조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0세 이상이다 그러면 4억 정도까지. 그래서 30세나 30세나 40세가 되면 이 정도 나이에는 이 정도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0살이 넘었거나 40세 이상이 되면 최소한 2억 정도 또는 4억 정도의 주택 등을 좀 취득해 줘야 되나 봐요. 그러나 세대주가 아니면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자, 주택을 제외한 상가 또는 기타 토지 등이다. 그럴 때는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주로 투자 목적이니까 이하가 되는 기준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주택은 생활 반드시 살아가는 것에서 필요한 거주를 위한 필수품이니까 조금 면제되는 기준 금액을 좀 높여줬지만 이것들은 주로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이하 면제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또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물론이지만 갑자기 빚을 갚았어요. 빚을 갚았다.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빚을 갚았어. 근데 얘가 그동안 소득이 없었는데 수입이 없었는데 갚았더라. 그러면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 이하일 때는 조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금 출처 조사 면제. 그러면 결론은 이런 금액 이상이면 이러한 기준 금액 이상이면 출처 조사를 하겠다 그 얘기죠. 출처 조사를 하겠다 그 얘기죠. 이하면 초과가 되는 거죠. 이하일 때 안 하는 거니까 초과할 때 조사하겠다. 이하면 이러한 기준 금액 이하면 출처 조사한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다만 이러한 자금 출처 조사 면제 기준 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취득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다만 이때는 과세관청이 증여받았다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어서 자금 출처 대상이 돼서 증명하시오.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 증명서가 날라오는 거죠. 세무서장으로부터 날라와갖고, 야, 너 이번에 취득한 부동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입증해봐라. 이 입증하라는 고지서 쪽지가 날라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 취득하기 전에 이미 소득세 등을 신고하였거나 또는 과세 대상이 있었던 이 소득 금액이 있다면 나 이전에 이미 이렇게 소득세 냈었잖아. 과세에서 소득세 냈잖아. 그런 걸로 입증하는 거죠. 또는 이미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그 전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상속세, 증여세에 과세된 재산이 있다면 그걸로 입증하라는 얘기죠. 또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이나 또는 당해 채무상환 직접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그걸로 입증하라. 내가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부동산 처분해서 그로 인해서 받았죠. 또는 부채를 부담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그래서 취득한 걸로 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된다는 얘기죠. 기타 뭐 자금 출처로 입증되는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식으로 나 이미 과거에 소득세를 낸 걸로 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낸 소득으로 취득한 거라고 입증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입증을 못하면 그때는 뭐가 하니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 얘기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래서 취득자금 출처 조사 결과 그 취득자금 중에서 입증된 금액의 합격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할 때는 이때는 당해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뭐하여 증여받은 걸로 뭐하여 추정하여 뭘 때리겠다? 증여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금액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죠. 이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은 뭐를 말하냐? 제사 취득 자금 중에서 입증된 금액을 뺀 금액, 즉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에 자,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한 부동산이 10억 원이네요. 자, 그래서 이 10억 원의 부동산 취득한 거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된 거죠.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됐어요. 너 어디서 돈 났니? 그거 입증해봐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10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입증한 금액이 9억 원이다 가정해보죠. 얼마요? 9억 원을 입증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보는 순간 10억 중에서 9억 입증했다 그러면 거의 뭐 입증할 만큼 입증한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불입증 금액은 얼마냐? 입증하지 못한 불입증 금액이 얼마냐? 불입증 금액. 그러면 10억에서 총 취득가 10억 원에서 입증한 금액이 얼마니까? 9억 원이죠. 그래서 결국은 입증하지 못한 금액 얼마다? 1억 원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입증하지 못한 금액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할 거냐? 그것까지는 아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 금액보다도 적을 때는 이하일 때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 조건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한 가액의 몇 프로? 20% 이하이거나 또는 절대적 기준금액 얼마? 2억 원.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금액보다도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뭐하면 적으면 거의 뭐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적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죠. 배제.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죠. 그럼 저 조건에 따르면 불입증 금액 얼마? 입증하지 못한 금액 1억 원이 취득가가 얼마? 10억 원에 몇 프로? 20%죠. 10억 원에 20%. 그럼 얼마 되는 거죠? 10억 원에 20%니까 2억 원이죠. 2억 원. 이게 상대적 조건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절대적 조건 얼마? 2억 원. 자, 이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예, 여기는 어떻게 다행스럽게 둘 다 똑같은 금액이죠. 결론. 둘 중에 적은 금액, 즉 2억 원보다도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니까? 1억 원이니까 얘가 적죠. 이 둘 중에 10억 원의 20%는 2억 원과 절대적 기준금액 2억 원. 둘 중에 적은 금액보다도 얘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적으니까 이때는 요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안 하겠다. 이해되시나요? 예,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이렇게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합시다. 자, 10억 취득한 금액이 얼마? 10억 원 미만이다. 10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그때는 몇 프로 이상 입증하면 80% 이상 입증을 하면은 그때는 증여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자, 10억 원 이상이다. 취득가액이 그때는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 2억 원보다 적을 때는 이때는 다 입증한 걸로 보아서 증여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요 계산이 좀 쉽나요? 어렵지 않죠? 한번 따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